그 녹음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직도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병실에서 피를 흘리던 시아버지를 본 순간 알게 되었죠. 내 손을 잡아준 그 언니가 결국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었다는 걸. 제 이름은 윤지은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집 앞 밥상이 떠내려갈까 걱정하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3남매 중 맞이로 항상 양보하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세상 모든 걸 포기해도 제가 놓지 못한 건 단 하나, 그림이었어요. 신문지, 종이상자, 낡은 식탁, 그 어디든 제 그림이 있었고 거기서만큼은 저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죠. 여자애가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나 있어? 저는 감히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엄마는 비웃었을 테니까요. 몰래 서울예술대학교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집 형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용돈도 안 받을게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감당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흘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라.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오지 마라. 그 말과 함께 저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살았고 낮에는 수업, 밤에는 알바, 새벽에는 그림.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학과 전시회에서 제 그림은 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강민재라는 남자가 그 앞에 멈췄습니다. 이 그림 이상하게 마음을 저릿하게 해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저에게 딱 맞는 그림 같아요. 사고 싶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그림을 이해해준 사람,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졸업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같이 책임지자.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내 꿈과 작별하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축복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셨고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니 결혼은 해야지.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 되기가 그렇게 쉬울 줄 알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선택했다는 건 내 청춘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허겁지겁 진행됐습니다. 드레스도, 꽃도,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결혼식? 창피해서 하는 거지. 뭐 대단한 행사도 아니야. 그렇게 나는 강간해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크고 잘 꾸며진 집이었지만 그 어떤 겨울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이불 접는 방법까지. 물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이 집엔 7시까지 자는 사람 없어. 눈을 뜨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배는 무거웠고 일어나자마자 마당에서는 이미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보며 경멸에 찬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해야 움직이나 보지? 그날 아침 흰죽과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그대로 엎었습니다. 이런 죽을 식탁에 올렸다고? 우리 집엔 무능한 사람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떨리는 손으로 정리하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릇 하나 못 지키는 주제에 내 아들을 어떻게 지킬 건데? 민재는 처음엔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어머니에게 혼난 뒤 점점 침묵하게 되었죠. 이해합니다. 그도 중간에서 힘들었겠죠. 하지만 나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끼어 있었어요. 한때는 몇 시간을 그림 앞에서 보내던 손이 이제는 걸레와 밥주걱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왔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내 몫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다 봐주는 줄 알아? 나 때는 눈 오는 날에도 물을 지고 다녔다. 때론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추곤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준 사람은 강소연 형님이었습니다. 외모, 학벌, 직장 모든 게 완벽했고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며느리였죠. 나는 단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둘째 며느리. 하지만 형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형님이 집에 왔을 때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던 나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며느리라고 해서 너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형님은 종종 나에게 간식, 핸드크림,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려.
그게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그 스케치북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다정한 눈빛 뒤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님이 나를 얼마나 질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절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지를. 나는 믿었고 위지했고 여전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을 닦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좀 쉬어. 너무 무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꿈, 아직 살아있을까? 병원에 실려간 이후로 무언가 변할 줄 알았다.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고 민재도 날 더 이해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일상은 그대로였다. 손은 여전히 기름기를 문질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저 뱃속의 아이가 커지면서 나를 버티게 만들 뿐이었다. 민재는 내가 그림을 잠시 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난 그 말에 순순히 따랐다. 언젠간 다시 그릴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단지 꿈을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는 시작이었다. 비오는 어느 날 형님 소연이 미역국과 우유를 들고 집에 왔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똑같은 말. 잘 먹어야 아기도 튼튼해져.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 이상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이상한 예감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일주일 뒤 거실을 지나가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혼잣말하는 걸 들었다. 이제 잘 됐어. 전현, 이제 고개도 못 들겠지.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이구나. 어서 밥 준비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 속삭임, 그리고 소연 언니의 방문 시간까지. 어느 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지금처럼만 착한 척해.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끝이야. 그냥 은근히 눈치 빠르다니까. 천천히 해야 해. 믿을 수 없었다. 나를 안아줬던 그 언니가, 내가 고마워했던 그 언니가 등 뒤에서 칼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민재가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이어갔다. 예전에 소연 언니가 민재에게 보여줬던 계약서, 그냥 사인만 해줘라며 넘겼던 서류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 녹음을 시도했다. 언니가 오는 날 소파 밑에 핸드폰을 숨겨뒀다. 그리고 들려왔다. 출산하고 나면 정신 없을 테니까 그때 문서에 사인 받으면 돼. 애 낳고 나면 끝이야. 그 집도 내 거지.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쪼그라들듯 아팠다. 그 집은 결혼 선물로 준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다. 나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집. 그걸 빼앗으려고? 민재에게 녹음을 들려줬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년 완전 호구지라는 언니의 말이 나오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언니가 그런 말을? 예전에 사인했던 서류 기억나? 무슨 서류였는지 확인해봐. 우리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그건 위임장, 명의 이전 계약서였다. 그리고 서명자는 나였다. 나는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다. 나는 일요일 아침 소연 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은 형부가 없는 날이었다. 언니는 문을 열고 놀란 얼굴을 했다. 어머, 지은아? 무슨 일로?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녹음을 틀었다. 언니의 얼굴이 굳어갔다. 몰래 녹음했어? 몰래가 아니에요. 그저 더는 바보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하던 언니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그렇게 순진하게 살 줄 알았어? 그동안 착한 척 해온 것도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거지. 넌 다 가졌잖아. 남편, 아이, 시부모의 사랑. 난 왜 안 되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다음 날, 나는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가 집안은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무너졌고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야 알아서 너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소연 언니는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로 기소됐다. 형부는 바로 이혼을 신청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눈물 속에서 딸을 낳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딸의 이름은 하은. 모든 고통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은혜. 사람들은 가족이 돌아갈 곳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게 가족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 소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가 일하던 회사는 즉각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한때 그녀를 존경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강씨 집안은 금이간 성처럼 서서히 무너져갔다. 시어머니는 소연을 친딸처럼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런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한 눈빛으로 연한 회색 외투를 입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필요해요. 어머니는 소연 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속이 뻔한 아이란 건 알았지만 그저 말뿐인 줄 알았지. 저런 짓까지 할 줄은.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셨죠. 언니는 어머니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학벌도 있고 외모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저는요? 버려진 총구석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잖아요. 나는 말끝을 흐렸다. 어떤 상처는 손으로 때려서 남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고받는 말 속에 박히는 멸시에서 시작된다. 시아버지는 1년 넘는 병상생활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쓸쓸했고 그가 남긴 것은 산산조각난 가족뿐이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나는 민재와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집에 돌아갈 때마다 소연의 냉소적인 시선과 시어머니의 무관심한 얼굴이 나를 덮쳤다. 우리는 강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매일 아침 햇살 속에서 웃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한 통이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강소연 씨 가족분이신가요? 현재 정신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핏기 없이 식은 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화한 사람은 복지센터 직원이었다. 그녀는 말하길 소연에겐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한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을 찾았다. 창백한 병실, 창문에 부딪히는 겨울바람, 그리고 침대 위의 소연. 그녀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앙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내 잘못 아니야. 그녀는 웃었어. 웃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도 모르겠는 감정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소연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었다. 자신의 욕망과 거짓이 만든 결과였다. 나는 그녀의 마른 손을 가볍게 놓아주며 속삭였다. 여기서 조용히 살아. 이제 누가 널 기억하길 바라는 사람도 없어. 나는 병원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나 자신으로서.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란 다시는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소연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그녀는 예전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받고 병원을 나온 사실은 강가의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무도 그녀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하숙집으로 옮겨졌다. 그 소식은 자선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지인을 통해 들었다. 그들에 따르면 소연은 자주 작은 절에 찾아가 밥을 구걸하거나 목공일을 하거나 허름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며 연명한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었다.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나의 신뢰를 배신한 그 여자가 다시는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근처 채소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소연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야채를 진열하고 있었다. 얼굴은 야위고 말없이 조용했다. 금방이라도 군중 속으로 사라질 듯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하는 딸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옆에 누워있으면서 문득 생각했다. 그 여자는 과연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걸까?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소연 앞에 섰다. 그녀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가요. 나는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번쯤은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쉽게 사랑받는 게 부러웠어요. 나는 항상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픈 사랑을 기워야만 했으니까요. 폐허 위에서 용서를 구하는 법조차 몰랐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 한쪽은 분노였고 한쪽은 연민이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나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작고 텅 빈 모습으로. 나는 용서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증오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이제라도 잘 살아봐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린 눈으로 바라보지 마요.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나는 강가의 가족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소연의 차가운 시선과 가식적인 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던 그 시절. 나는 다시는 당당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용서가 가장 큰 힘이란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아이와 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마음 깊숙이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증오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마주침 이후 나는 더 이상 소연을 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서울을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 과거는 이미 닫힌 책장이었다.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남은 것은 때때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욱신거리는 희미한 흉터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흘러갔다. 내 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초등학생이 되었고 매일 아침 양쪽 머리를 묶고 내 뺨에 입을 맞춘 후 학교로 향했다. 민재는 여전히 성실히 일했고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채 퇴근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수채화, 캔버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나의 영혼. 어느 날 지역 아트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나 고아들을 위한 무료 미술 수업을 열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사양했다. 인내심이 부족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그림이 숨쉬는 방식이라고 말해주길 꿈꾸던 시절. 결국 나는 수락했다. 수업은 작은 방에서 열렸다. 천장이 낮았지만 햇살이 가득했다. 그곳에 지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다. 말수가 적고 늘 슬픈 눈빛을 지닌 아이. 항상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반짝이는 색채로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다가가자 지아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존재하지 않는 가족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충분히 많이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가 될 수도 있어. 지아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살며시 미소 지었다. 내가 처음 본 그녀의 웃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비로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그 후 나는 더 많은 커뮤니티 그림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몇몇 작품은 전시되고 컬렉터에게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누군가 내 그림 앞에 서서 말할 때였다. 이 그림에서 나를 봤어요. 어느 날 작은 전시회에서 너의 손안의 하늘이라는 작품 앞에 조용히 서 있었을 때였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비극을 용서했던 그 사람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잡지에서 당신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움 대신 따뜻함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인생에게 말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그림을 이젤 위에 올렸다. 노란 유채꽃밭 가운데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다. 멀리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전시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나고 내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더 이상 한밤중에 악몽에 놀라 깨어나는 일도, 소연이라는 이름에 가슴이 철렁이는 일도, 마음을 갉아먹는 질문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매일을 깊이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 아침, 차를 끓이던 중 나는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문자나 이메일이 넘쳐나는 시대에 손편지라니 정말 드문 일이었다. 봉투에는 발신자 없이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언니께 한때 언니를 믿었던 사람이 편지를 열어보니 익숙한 글씨체였다. 언니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언니가 나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간식을 사주던 날들. 내가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해 시어머니께 혼날 때 몰래 감싸주던 언니를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건 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언니 옆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언니에게 배웠던 것들을 전하고 있죠. 아마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따뜻함은 언니가 지켜준 덕분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네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 거지. 몇 달 후 나는 그 어촌 마을에서 한 통이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머리를 높이 묶은 한 여선생님이 햇살 아래 웃고 있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연 선생님의 교실에서. 나는 그 그림을 거실 한가운데에 걸었다. 그리고 기억하려 한다. 가장 깊은 바다까지 떨어졌을지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믿어주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딸 지은이는 어느덧 12살이 되었다. 성격은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었고 남편을 쏙 빼닮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나를 닮아 있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슬픔과 갈망이 담긴 눈. 어느 날 작업실에서 그림 도구를 정리하던 중 나는 지은이가 몰래 내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직은 서툰 선들이었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가족의 초상화, 때로는 내가 울고 있는 모습까지. 엄마, 나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지은이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꿈을 말한 적이 없었다. 항상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도 없었다.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니? 엄마가 소연 선생님 반 아이들 그림을 거실에 걸어놨을 때부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감동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은아, 예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 거절당할 때도 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그랬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그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새 크레파스 세트를 꺼내 지은이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옆에는 내가 직접 쓴 쪽지가 있었다. 마음으로 그린다면 누가 뭐라 해도 넌 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란다. 그 쪽지를 읽은 지은이는 나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소매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과거에 대한 정의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그 빛을 미래에 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은이는 내가 평생 그린 그림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